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형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자, 김종수님 오늘 안 계시죠? 네, 네, 자체 휴가를 내셨어요. 네. 금요일날 이제 모임을 할 예정이라 네, 평일에 이틀 다 뺄 수 없다 라면서 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일은 안 하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간결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잘하네. 그래서 저희 둘이서 오붓하게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네, 네, 뭐 더 좋은 퀄리티 나올 거라고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시간은 이제 언택트 시간입니다. 언택트 시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청취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좀 솔루션도 드려보는 그런 시간이죠.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경 선생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울불안증으로 2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약 먹고 있는데 우울불안증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맥락,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눈치가 없다, 융통성이 없다 이야기를 들었지만 29살 될 때까지 이렇게 진료받을 줄은 몰랐네요. 처음 정신과에 갔을 때는 머리가 나쁜 것처럼 공장에서 간단한 보조로 업무를 했는데도 3cm 자를 걸 5cm 잘라서 기술직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ADHD인 줄 알았는데 우울불안증이라고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아서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우울불안증 말고 제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는 좀 그런가 봐요. 저는 늦게 들어간 대학교에서 질문과 답변을 많이 하고 다니는 학생인데요. 한 교수님한테 3번이나 맥을 끊는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이 자기가 군대 동문이라 그 사람을 뽑아줬다는 취업 이야기를 했는데 낙하산이다! 라는 말을 해서 교수님이 뭐? 하게 만든다든지 장애인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거냐? 라고 묻는 질문에 야! 너 그 말 취소해! 라고 해서 앞서가지 말라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또 6차선, 2차선 차 둘 중에 누가 양보해야 하냐? 라는 질문에는 착한 사람이 양보해요 라고 답을 하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라는 말이 돌아오기도 했어요. 이 교수님이 질문과 답을 많이 요구하시는 교수님이라서 더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 교수님한테 맥을 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가지 말라 라는 소리를 들은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했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고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질문했으니 답을 한 것 뿐입니다. 라고 하니 그러니까 넌 잘못한 게 없다. 이러셔서 이걸로 옥신각신했어요. 뭔가 2년 지나고 보니까 교수님이 저를 불안 우울증 환자로 대하는 것 같진 않고 뭔가 제가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대하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행동하는 거 말고 2년 전에 백수 상태인 제가 능력도 안 되는데 알바를 구하려고 한다니까 말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0분 만에 그만두고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의지가 부족했어요. 기회가 되면 또 할 거예요. 이래서 싸웠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스스로를 돌아봐라, 반성해라 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 반성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저는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내가 잘못 말했나? 라는 생각도 최근에 하게 됐어요. 교수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타이핑을 하다가 제 얼굴을 쳐다보고 말을 고르곤 하시거든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인터넷에 올리니까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판단 자체가 안 되니까 반성도 없는 것 같다는데 우울증이나 불안증보다 그게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우울증이나 불안증은 내가 일을 잘 못해서 우울증이 오고 일을 하다가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증 때문에 그렇지 그건 약 먹으면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학교에 잘 적응 중이라 한 학기 조금 더 하면 다 끝날 일이고요. 그러니까 눈치와 사회적 맥락을 키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학령기 아동들에게 이런 게 나타난다는데 성인 돼서도 고칠 수 있을까요? 이 당사자분께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실 만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이게 오랫동안 또 지속이 되어 온 문제인 것 같아서 네,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겠다. 네, 여기 다 기술해주지는 못했지만 또 이것 때문에 소소하게 트러블들이 좀 많이 있으실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해왔던 대화 방식, 어, 네, 어떤 뭐 사고 방식이 잘못됐나? 라고 지금 좀 생각을 하시는 중이잖아요.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어디서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좀 없고 융통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완전히 좀 붉어진 거는 이제 여기 적어주신 것처럼 늦게 들어간 대학교에서 질문과 답변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좀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 교수님과의 그 질문과 답변들, 네, 요거 하나하나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세 가지의 질문을 예시로 들어줬어요. 네, 먼저 교수님이 자기가 군대 동문이라서 어떤 사람을 뽑아줬다라고 이제 취업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 낙하산이다! 라는 말을 해서 교수님이 뭐? 라고 반응을 하셨다고 하죠. 네. 네.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거는, 일단은 교수님이 뭐 하실 만한 거 같고요. 네. 낙하산이다라는 이제 말이 속에서 일단 맴도셨겠죠? 네. 근데 이분이 정말 그걸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말이 사실은 좀 튀어나간 거에 좀 가깝지 않나? 그러게요. 네, 네. 제가 생각해도 사실 뭐 엄밀히 말해서 팩트 자체가 틀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낙하산은 맞아요. 낙하산이죠. 네, 뭐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아는 사람이니까 꽂아줬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낙하산은 맞는데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할 타이밍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분이 교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는지 아니면 다시 생각해서 잘 헤아려지지 않는지 이게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낙하산이다라고 말한 거는 사실이니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잘못은 아니다. 네, 혹은 어쨌든 이 말은 교수님에게 뭔가 기분이 안 좋게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말이니까 뭐 좀 잘못일 수도 있다. 이거를 조금 구별하실 수 있는 지혜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나가자면은 저는 아예 뭐 틀린 말이 아닌데 왜 기분이 나빠하지? 라고 예측 자체가 좀 안 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 얘기들을 가지고서 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교수님과 좀 면담을 하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메일을 주셨을 때, 사연을 주셨을 때에는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어렴풋이 인지는 하고 계셨는데 기존에도 이거를 예상을 하실 수 있는 거였는지 아니면은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예상이 좀 잘 안 되셨는지 그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어쨌든 요 부분에서는 네, 좀 이제 말이 튀어나가는 네, 좀 충동적인 부분이 그렇죠.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혐오 발언을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거냐라고 묻는 질문에 야, 너 그 말 취소해! 라고 해서 앞서가지 말라라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라고 해주셨어요. 아마 앞서가지 말라라고 표현하신 걸 보면은 뭔가 조금 더 숙고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냥 곧바로 좀 바로 이 얘기가 좀 튀어나가서 야 너무 앞서가지 말아라 네, 이런 식으로 좀 제지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너 그 말 취소해 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간 단계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 그 말 취소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중간 단계를 좀 뛰어넘으신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사고가 좀
그 날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꼭 조증은 아니지만 마치 ADHD에서도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약간 그런 충동적이고 이제 생각이 좀 이렇게 중간을 뛰어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충동성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라고 하면은 세 번째 질문은 조금 달라요. 결이. 6차선과 2차선 차 둘 중에서 누가 양보해야 하나? 라고 질문을 교수님이 했을 때 착한 사람이 양보해요. 라고 답하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라고 말이 돌아왔다라고 하죠. 네. 요거는 역시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 질문하고도 조금 닮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자의 의도 자체를 조금 잘 파악을 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참 이 교수님이 어떤 뜻에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네,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쵸. 보통 이제 질문을 받으면은 이 질문자의 의도가 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정답을 얘기를 하고자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죠. 네, 좀 그 질문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네, 반응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이 없고 그냥 문자 그대로 6차선과 2차선 차 둘 중에 누가 양보해야 하냐. 네. 저희가 좀 진료실에서 좀 제일 많이 좀 예로 드는 사례가 그거죠. 오늘 병원에 오신 분에게 오늘 병원에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은 그냥 가지고 있는 본인의 좀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얘기를 하시죠. 너무 우울해서 왔어요. 너무 불안해서 왔어요. 잠을 못 자서 왔어요.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네. 버스 타고 왔는데요. 맞아요. 네. 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맞습니다. 유튜브 보고 왔어요. 팟캐스트 듣고 왔어요. 또 싶을 때가 있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런 더 무엇을 타고 왔다 라는 건 더 그런 굉장히 뭐랄까 네. 그 질문에 표면적으로 더 대답한 네. 그러니까 뉘앙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안 하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말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명시적 기술이라고 해서 정말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만 집중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 뭐 사실 언어라면은 모든 말들이 다 그럴 텐데, 그러니까 명시적인 기술이 진짜 그 이야기한 사람의 의도나 뭐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추측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되시지 않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추상적 사고, 네, 그리고 굉장히 어떤 고지식한 네, 사고 그렇게 나눠서 저희가 보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전공의 때는 속담 뜻이 뭐냐? 그거 많이 했죠. 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요거 뜻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은 이런 추상적인 사고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은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문장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좀 어려우신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저희가 전공의 때 봤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함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현병처럼 좀 정신증 환자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현병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런 환청 망상 같은 이제 양성 증상이라고 부르는 증상들도 두드러지지만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어떤 사고 기능이 이제 퇴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런 추상적인 사고의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그 명시적인 기술에만 집중을 해서 그 의미만 파악하는 식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또 많이 했던 게 또 이런 까마귀 까치 공통점, 네, 차이점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새라는 속성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건데 문자 그대로의 그렇죠. 네. 문자 그대로에 집중을 하다 보면 까로 시작해요. 그런 식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고의 패턴 자체가 조금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분이 조현병이나 이런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이제 또 다른
질환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려보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하고의 대화 부분도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가지 말라라는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던 중에 그래서 그래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겠죠. 네, 여기서 질문했으니 답을 한 것 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이거 어떤 의도였는지 좀 궁금하네요. 질문했으니 답을 한 것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냐. 앞으로는 좀 다르게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뜻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연자분께서는 질문에 그냥 답을 한 것 뿐이다. 그런데 나는 잘못된 게 없고, 그러니까 마치 앞으로도 나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질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정말, 난 잘못 없는데요? 라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분께서. 그냥 이 의도,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의 의도 역시 조금 그 속뜻을 파악하기 어려우시지 않았을까 싶고,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뭐, 그냥 저는 질문했으니까 답을 한 건데요? 라는 식으로 좀 반응을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야 이건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좀 논외의 이야기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좀 네,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좀 연세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이건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의 스타일이에요. 네. 여기 보면 다 그 반말로 이거 적어주셨거든요.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넌 잘못한 게 없다. 네. 아마 실제로 이렇게 반말로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면 교수님이시 않을까.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근데 사실 뭐 다른 건 처치하고 그러니까 넌 잘못한 게 없다. 라는 말은 조금 듣는 분 입장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이 선생님께서 이분하고 계속 좀 면담을 해 오셨다면은 이분이 그 숨은 뜻을 좀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어렵고 이 질문에도 의도하고 다르게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캐치를 하고 계셨을 텐데 네. 이거를 굳이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 좀 꼬아서 생각하신 거 아닌가.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잘잘못으로 따질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그래요. 네. 근데 이 선생님께서는 좀 그렇게 접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를 돌아보라, 반성해라. 자기를 돌아보라까지는 좋은데, 반성해라? 반성해라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어떤 말하는 숨은 속뜻을 좀 생각해 봐라. 네. 어떤 뉘앙스, 네.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정도면 좀 받아들이기가 더 낫지 않을까요? 그쵸. 그게 훨씬 더 정확한 이제 디렉션이 되는 거죠. 그냥 돌아봐라, 반성해라 라는 거는 뭔가 그냥 내가 잘못한 건가? 라는 메시지만 주고 정작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는 좀 이분께서 알아차리기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질문과 답, 그리고 교수님과의 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께 좀 의심되는 진단이 있나요? 저는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이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네. 이제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소더라고 하죠. 네, DSM-5판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새로 생긴 진단인데요. 이 사회성 의사소통 장애 진단 기준이 이분에게 조금 잘 들어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자,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사회적인 사용에 있어서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양상들을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맥락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사를 나누거나 정보 공유 같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결함.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상대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매우 형식적인 언어의 사용을 피하는 것과 같이 맥락이나 듣는 사람의 욕구에 맞춰서 의사소통을 바꾸는 능력에 있어서의 손상. 세 번째, 자기 순서의 대화하기, 그리고 알아듣지 못했을 때 좀 더 쉬운 말로 바꾸어 말하기, 상호작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를 사용하기와 같이 대화를 주고받는 규칙을 따르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명시적 기술이 아닌 것에 대한 추측, 그리고 애매모호한 의미, 관용구라든지 은유라든지, 문맥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를 갖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이것들을 사례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관계나 직업적 성취에도 제한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조금 지속이 되고, 요런 이제 부분들을 봤을 때,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100%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요 진단에 조금 제일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아마도 이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거 아스퍼거 장애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맞아요. 이거 자체가 아스퍼거 장애가 삭제가 되면서 새로이 들어온 그런 진단명이고요. 네, 아스퍼거 장애와의 이제 차이점은 아스퍼거 장애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는 다 자폐증, 맞아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쪽으로 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장애에서는 제한된 관심사라든지 어떤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동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관심사가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고 본인의 관심사로 좀 과도하게 파고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사실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배제가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의사소통, 그리고 그걸 통한 상호작용에 포커스를 맞춘 진단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미나 관심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일반적이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참, 네. 그리고 또 다른 진단으로는 이제 ADHD를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ADHD인 줄 알았는데 우울 불안증이라고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과정으로 진단이 되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조금 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이 내려진 건지, 아니면은 일단 면담만을 통해서 당장 좀 두드러지는 증상에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된 건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게요. 어쨌든 정신과에 처음 가셨을 때는 뭔가 좀 일도 잘 안 되고 학교에서도 힘들고 이런 좀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가셨기 때문에 그걸 포커스로 좀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ADHD도 원래 좀 공존되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회적 맥락을 좀 파악하기 어려우신 그런 부분 때문에 싶을 때가 생기는 거고, 이 맥이 끊기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ADHD로 설명을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그러니까 불쑥불쑥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아까 우리가 충동성이라고 표현했던 부분들. 네, 맞아요. 그거는 사실은 조금 ADHD의 전형적인 모습에 가깝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의 나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린 친구들에게서 좀 보여지는 모습이기는 해요. 정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이 예로 들어주신 요 사례들을 그냥 초등학교 교실로 옮기면은 위화감 없이 좀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양보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손 들고 착한 사람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네. 참 그러시다 보니까 이게 학령기 아동들한테 나타난다는 성인대에서 고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이 드실 만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비유를 하고 나니까 사실은 이게 단순한 ADHD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이게 100% 충동성 때문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성인이 된 대학교 강의실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게 단순히 충동성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이런 답변을 떠올린 것 자체가 조금 그 맥락하고 맞지 않는 답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ADHD만 가지신 분이 네. 맥락을 끊을 때는 여기서 내가 되게 웃기고 싶은데 나 주목받고 싶은데 이런 충동이 있을 때 그게 확 네, 나간다든지 네, 무슨 얘기를 할 때 나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 해야지 하면서 그렇죠. 그게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더 일반적이잖아요. 네, 요분의 케이스랑은 조금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은 그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아마도 좀 존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ADHD 여부도 공존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정밀한 평가를 받지 않으셨다면은 한 번쯤 평가를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문제들로 인해서 파생된 2차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게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관계들, 대인관계, 그리고 직업적인 성취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 방해를 많이 받아오셨을 거고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있을 때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분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좀 어떤 말씀 드려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핵심적인 질문이 사회적 맥락과 눈치를 키우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성인 돼서 고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 이거는 성향으로 좀 굳어져 있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질병, 장애라고 부르지만 완전한 개선,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을 목표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이거를 특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 현실적으로 조금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보여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어쨌든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사실 좀 이 교수님과 힘든 과정 속에서 지금 여기 좀 인지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학교 생활을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 네, 잘 적응해서 이제 한 학기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요런 이제 성향을 가지시고도 적응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니까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이후의 상황들에도 좀 적용을 해보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기술 훈련이라든지 짝치료, 그룹치료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성인분들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룹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걸 가지고서 정신과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능 수준이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지적 기능은 또 온전하셔야지 이제 우리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지적 기능 자체가 조금 약하신 분들도 상당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사실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이 두 분이 한 그룹으로 묶인다고 해도 치료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한쪽 분이 좀 손해를 보게 된다든가. 네, 그런 이제 이유로 조금 치료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1대1 상담을 통한 개선은 좀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부단하게 계속 노력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지금 여기에 적어주신 사례들처럼 생겨나는 문제들을 바탕으로 이제 상담해 주시는 그 치료자 선생님하고 이걸 같이 공유를 하고 조금 다른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이것들을 좀 계속 생각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는 그런 연습 과정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인지기능 평가를 아직 받아보시지 않으셨다면, 네, 종합적인 인지기능 평가를, 네, 한번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우울 불안은 조금 거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전에 하셨더라도, 만약 한 번 더 해서, 네, 좀 더 명확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 여부를 좀 확실히 하는 거.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약물 치료를 좀 하면은 그 충동성 부분들은 좀 조절이 되니까요. 훨씬 더 좀 문제의 무게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충동적인 그런 부분들만 좀 줄어드셔도,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되게 규칙적인 그런 일들, 네, 누군가 좀 힘들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도, 이렇게 지시 딱 받아서 바로 처리하시고, 이런 데서는 되게 장점을 또 발휘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게요. 일상생활에서 이분께서 좀 적용할 수 있는 팁은 없을까요? 답을 하시기 전에, 음. 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든지, 아니면 그 질문을 한 번 더 반문을 하셔서, 조금 더 한 번 더 자세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끌어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네, 거기에 맞는 조금 더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무조건 답을 하는 습관을 일단은 조금 고치셔야 되지 않을까. 아까 질문과 답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생이라고 맞아요. 적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답하는 거는 일단 최대한 막기. 네. 그리고 뭔가 답변을 던지기 전에 일단은 한번 써보기. 네. 이게 이제 글로 쓰려고 하다 보면은 어쨌든 생각이 한번 좀 정리가 되고 이거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게 걸러지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은 저는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답변 2가지가 떠오를 때까지는 답변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은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 생각되는 답 2가지.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 적어주신 것처럼 불쑥 떠오르는 답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2번째 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아마 조금 더 적절한 답변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2가지를 적어보고 그 중에서 이 상황에 조금 더 맞는 게 뭔지 고민하셔서 답변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스스로 좀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해보려고 한번 노력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성향으로 고착화된 문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진로 선택을 하실 때 조금 참조를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 내원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직업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이드를 잘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조금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정말 대인관계가 많이 필요하고 접촉이 많은 뭐 영업직군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 대면이 많은 창구 직원이라든지 너무 힘드시죠? 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사실 트러블의 소지가 너무 많고 자존감도 좀 많이 낮아지고 우울이나 불안감이 더 악화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일들은 맞지 않죠. 웬만하면은 대인 접촉이 좀 없고 혼자서 작업하실 수 있는 것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제일 말씀드리는 게 뭐 연구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지금 이분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진로가 결정이 되신 상태라서 어느 정도의 조율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좀 참조해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도 이제 대학교 마무리하시고 이제 진로 선택을 하시는 중인 거잖아요. 네. 그쵸. 똑같은 학문을 가지고도 사람을 더 많이 대하는 그런 일이 있고 좀 덜 대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또 사연 보내준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생각한 솔루션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좀 드리는 말씀들이 또 이분께 또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무겁기는 합니다. 아, 저도요. 네, 네. 너무 좀 나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다 정도로 네, 좀 받아들여 주시고 네, 꼭 정답은 아닌 거니까요. 네. 이걸 가지고 또 지금 현재 치료받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셨으면 해요. 사실은 이러이러한 의견도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면은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진료를 해 오셨던 분이신 만큼 또 좋은 의견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저희 이제 키워드 토크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눈치입니다. 눈치. 음. 네. 사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경 선생님 좀 눈치 좀 있으신 편인가요? 눈치가 있냐? 네. 눈치가 있냐? 음. 근데 저는 이제 눈치가 그렇게 뭐 있는 편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죠. 그렇죠. 근데 눈치를 본다는 것 자체가 눈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또 계속 눈치를 보다 보면 네, 그런 눈치가 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발달을 그렇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것도 개발이 되는 거죠. 네. 눈치. 저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눈치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타인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반응이 어떻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제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일종의 추론 능력, 추측 능력이 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을 나눈 이 사연자분께서는 그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네. 추론 능력. 네. 오동훈 쌤은 IQ 검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예전에. 네네. 얼마나 예전에? 사실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진료를 하면서 시행하는 웩슬러를 해본 적은 없고요. 정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 번씩 네. 했던 거는 같은데, 네. 근데 종합 지수만 듣고 네, 맞아요. 그런 이제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해서 그러니까요. 네. 사실 궁금하긴 해요. 저희 추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맞아요. 그때는 또 되게 비현실적인 수치들이 많았잖아요. 막 진짜 뻑하면 140명, 150명 이렇다 해가지고 네. 저는 항상 그 IQ 검사 설명할 때 어머님 자, 이 검사 결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 한 IQ 검사랑은 정말 다르다. 맞아요. 네. 기준점이 분명히 다르다. 라는 말씀을 항상 깔고 시작을 해요. 네. 왜냐면 되게 실망하시거든요. 맨날 130몇, 140몇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아이가 110이라고? 그것도 낮아 보이는 거예요. 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지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 115, 120 그 정도가 어렸을 때 한 거는 평균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이제 우리가 종합수치만 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영역별로 좀 나눠져서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4개 영역으로 나누어지고요. 이제 소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이제 위스크5라고 하는 도구에서는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요.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추론 능력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지각 추론이라고 해서 시지각 능력하고 합쳐져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소아들은 이제 시지각하고 유동추론이라고 해서 추론 능력만 조금 별도로 보는 영역이 구분이 되어서 점수가 산출이 돼요. 네. 근데 참 저는 이제 궁금하다고 했던 게 이게 저의 어떤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료 볼 때 이제 오신 내담자분이랑 묻고 답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생각하면 왜 이렇게 콘크리트하게 답을 했지? 아하.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야기를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 너무 이과 같다. 네. 이런 이야기 들은 적도 있거든요. 네.
뭔가 좀 드라이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드라이하기도 하고, 어. 네, 되게 그러니까 고지식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뭔가 딱딱 알고리즘에 맞게 이렇게 어.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 네, 뭐 눈이 녹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유퀴즈에서 질문한 거 있는데 눈이 녹으면 눈이 녹으면 물? 네, 그 이과네. 눈이 녹으면 봄이 오죠. 아, 요런 거? 네, 네, 네. 네. 물론 이런 부분에서 좀 이과 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기도 하지만, 네, 네. 네, 너도 이과였어. 아, 그때 그렇네요. 어쨌든, 네. 아, 난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별 수 없네요. 네. 근데 어쨌든 좀 콘크리트하게 답을 할 때가 있어서, 혹은 음. 제가 질문을 할 때도 그냥 그냥 그 말 자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막 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엔 좀 다르게 해봐야지 하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추론 능력에 대한 네, 정도가 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추론 능력은, 그러니까 뭐 언어로 주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논술 같은 데서 보는, 그러니까 지문을 주고 결론을 이제 도출해내는 그런 추론 능력이라기보다는 비언어적인, 그러니까 상황이 지문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한 상황들이 다 그렇죠. 누가 네. 여기 대해서 이렇게 줄글로 자, 본 상황은 뭐 어떤 상황이다 뭐 이렇게 단서를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이제 알아서 비언어적인 사인들을 캐치를 해서 그것들을 이제 조합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나는 이렇게 행동하면 좋겠다 라는 이제 그런 걸 얼마나 적절하게 내리는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아까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 네, 가지신 분들도 이 비언어적인 그런 부분들 이거를 해석하시는데 더 어려움이 많다고들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동추론이라는 지표를 검사를 해보면은 확실히 조금 낮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어봤을 때 실제로 조금 눈치 없다라는 얘기도 듣고 뭔가 친구들하고 조금 원활하게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식의 부모님의 말씀을 좀 듣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동 선생님은 눈치가 좀 있는 편인가요? 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뭐 좀 있다. 네. 그래요. 네. 네.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레이더가 과하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동훈이는 이제 눈치를 보는 부분도 있고 네, 눈치가 있기도 하죠.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이제 추론 능력들이 충분하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요소 중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좀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맘 먹으면은 추론은 할 수 있는데 관심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남이야 뭐 어떻게 나한테 반응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별로 좌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기에는 쟤 참 눈치 없네 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의도된 눈치 없음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좀 피곤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네, 이러이러한 게 너무 보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다. 신경 안 쓰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시는 거. 그렇죠. 맞아요. 한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신경을 쓰시는 분들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잘못 해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정말로 충분히, 그럴만하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참 눈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는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특히 어린 시절에.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괜찮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조금만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만 돼도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뭔가 그 미묘한 뉘앙스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이제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만 그룹 안에 잘 녹아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특히 사실은 이 눈치가 없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데미지를 입어요. 그렇군요. 네, 소외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뭔가 자존감까지 낮아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한번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 뭐 이게 사실은 한 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적이 돼서 성인기에도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위축되고 자신감 없고 좀 더 조심스러워지고 관계가 좀 제한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관계를 하고, 네. 그러면서 뭐 같이 좀 발달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관계가 위축되니까 그런 게 또 개발될 여지는 더 적어지고.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실제로 관계를 맺으면서 네,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고민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애초에 그런 관계 자체가 안 생겨버리면은 개선될 여지도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좀 악순환에 빠지죠. 맞아요. 네, 네.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이 눈치 있잖아요. 네. 영어로 해석하면 뭐가 돼요? 눈치요? 네. 뭔가요? 저 진짜 모르겠네. 네. 영어로 한 번도 눈치라는 말을 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요. 네. 전 눈치하면 네. 센스? 센스. 센스가 있다 없다. 네. 커먼 센스?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커먼 센스. 네. 근데 커먼 센스는 좀 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배우는 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네. 이 센스는 약간 사실은 타고난 게 좀 더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미묘한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되게 센스 있다 그렇죠.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맞겠네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커먼 센스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식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뭔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상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라면 의뢰 이렇게 좀 행동할 거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뤄놓은 그 선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눈치의 연장선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은 눈치를 어떻게 하면 좀 키울 수 있을까요? 눈치를 키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뭐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이렇게 뭐 진단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나는 조금 눈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동훈이처럼 네. 눈치가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많이 봅니다. 사실이에요. 진짜인가요? 네. 저는 그 답변이 굉장히 눈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허경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치 있게 잘 넘어간 거고 네. 제 입장에서는 좀 진짜 눈치 없네 진짜 그냥 좀 해주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게 하네요. 네. 그래서 눈치가 이제 결국엔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좀 결국엔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읽고 네, 내가 어떻게 하는지까지를 봤을 때 네. 나는 그게 사실은 이런지 잘 모르겠어도 네. 그 다른 그 눈치 있는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그래도 그게 잘 넘어가는 그러니까 잘 수용되고 통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한 번, 두 번 되면 이게 내 걸로 좀 체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판단이 서지 않으면은 기다리고 좀 살펴라. 맞아요. 그러니까 뭐 꼭 정답은 아니지만 조금 다수가 선택하는 쪽으로 움직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좀 없다라고 하면은. 그쵸. 저는 뭐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 가까운 누군가가 있다라고 했을 땐,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터놓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요런데, 요게 맞아? 라고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좋은 친구가 있다면 뭐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그 의도를 확인하는 게 네. 근데 저는 이 의도 확인할 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중립적으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뭐 어떤 뜻으로 좀 어떤 의미인 거야?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한 바를 확인하듯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조금 열어놓고 물어보라. 네. 맞아요. 당사자한테 물어볼 때는 특히 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제3자한테 제가 말한 게 혹시 이런 뜻이 맞아? 라고 확인하는 건 괜찮지만 당사자한테 너 지금 이 뜻이야? 라고 했을 때는 싸움이 되거나 네, 네.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게 진짜로 좀 부족한 사람이라면 네, 그게 잘못 좀 받아들인 경우가 꽤 있을 테니까. 맞아요. 그쵸.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럴 때는 혹시 어떤 뜻인지 한 번 더 얘기해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조금 오픈 퀘스천으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짚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눈치가 없어서 고민이시라는 분의 사연을 가지고 키워드도 역시 눈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약간 얘기하고 나니까 또 중구난방인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는 하는데 저희 또 현명하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저희가 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또 보석들을 찾아서 싹싹 캐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눈치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믿어요. 저희 청취자분들. 네, 오늘 언택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